네, 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시는 원영섭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최고위원으로 도전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당 생활은 저번에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입문했는데요. 지금 한 6년 정도 경력이 됐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예. 제가 후보님 이력을 좀 살펴봤어요. 굉장히 이색적이더라고요. 서울대 건축학과 출신이시고 또 거기에 사법고시도 패스하셔가지고 지금 변호사로 계시는데 와, 소위 융합 인재시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특이한 경력을 가지게 된 건지를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처럼 하시는 분들이 그전에도 많이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제가 연수원을 가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배님들 중에 누가 이제 건축학과 나오셔가지고 사법고시를 합격했을까를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최초에 어찌 보면 저보다 높은 학번이 없는 그런 이제 변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네. 또 그러시다가 정치에 뜻을 두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서울대 건축학과 96학번입니다. 96학번인데 97년도 말에 IMF가 터집니다. 네. 예, 그때 IMF 터지면서 이게 참 뭐 설계 잘하고 역학계산 잘해서 이게 나라가 망가지는 걸 막을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법고시도 그 생각의 연장으로 이제 사법고시에 도전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럼 사실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예. 미래한국당 창당을 주도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총선 참패 상황에서 미래한국당이 그래도 개헌 저지선을 방어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던데 그러다 보니 후보님이 또 위기에 나선 해결사다 뭐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원래는 이제 건설부동산 정책을 하는 정치인을 꿈꾸고 정치에 입문했다가 20대 총선에서 그때도 이미 폭망을 했는데 탄핵 사건 터지고 뭐 지방선거 망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실무자급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탈당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변호사가 쓸 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일도 맡기고 저런 일도 맡기고 사실은 위기에서 해결사로 나선 게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았는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임무가 주어졌고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래도 개헌 저지선을 지키게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래도 이제 부산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부산 진구 갑으로 이제 공천을 못 받으셔서 낙천하셨잖아요. 그때 예. 심정 어땠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아쉬운 마음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마음의 시련과 아픔을 설명하면 끝은 없겠지만 제가 그래도 낙천하고 나서 제 이제 공천 결과에는 개인적으로 승복을 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공천을 받았던 서병수 전 이제 부산시장님, 네. 그분의 캠프에 가서 상근을 하면서 공식 선거일 마지막까지 제가 또 서병수 의원님을 돕고 그리고 이제 선거를 이제 승리로 이끌고 같이 그리고 제가 뭐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어쨌든 힘든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승복하고 경쟁 후보를 도왔다는 면에서 그냥 제 할 일은 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견을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예. 네, 그래도 당을 위해 이제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위기에 나선 모습에 이제 애당심이 정말 많으시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또 원내로 진출하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예,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많으니까
네, 후보님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최고위원 출마 이후부터 이제 여쭙겠는데요. 도전장을 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그 당에 여러 가지 실무나 위기 관리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대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에서 과연 이 대선이라는 큰 판, 어찌 보면 총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거인데 이 판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도부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역사적인 총선 참패를 21대 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최고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건 당대표 예하 최고위원들이 합니다. 근데 거기서 결정이 잘못되면 이게 좋은 선거도 분위기가 좋았던 선거도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래도 어찌 보면 그런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이 있고 실무 능력이 있는 제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권 탈환을 해오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미랄이 되고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미랄이 되고자 출마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의 연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그 대선을 이겨야 된다. 대선을 이기기 위한 의사결정을 아주 신중하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첫째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 지금의 대선 관리는 우리 국민의힘이 역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대선 관리입니다. 뭐냐? 옛날에는 우리 당에 후보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당에 후보가 있어가지고 그 후보 중에 택일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우리 당에 유력 대선 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대선 주자를 영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 영입해오는 과정에서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영입을 해야 되는 그런 외부의 대선 주자들 이분들 사이에 어찌 보면 사전의 긴장 관계나 그런 이제 날카로운 불필요한 정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좋은 상품인데 이 상품을 진열하기도 전에 상처가 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이 출발선에 아주 그 아름다운 상태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관문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로는 대선을 그렇게 결정이 난 대선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지도부가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조직과 인사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거는 뭐 탄핵, 탈당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타격을 입었고 저는 뭐 기존에 정치 오래 하셨던 분은 사실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그분들은 괜찮은데 젊은 분들이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분들을 어떻게든 이제 대선 이후에도 경력 관리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떤 역할을 좀 쌓아서 다음 세대의 그 우리 국민의힘 정치를 이끌어 나갈 주자로 그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그 역할을 이번 지도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또 핵심적인 역할이 될 거라고 저는 뭐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과와 문과를 아우르는 융합 인재신데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나 원영섭이 나 씨로 바꿨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해지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누가 나경 원영섭이라 그러던데. 근데 그 제일 먼저 추진할 거는 일단은 당원 시스템부터 개혁을 하는 겁니다. 뭐냐? 우리 당의 당원 중에 이미 영입돼 있는 많은 분들 중에도 인재가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강물에 다 흘러가고 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발굴하거나 뭐 그 키워나가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데 이 시스템을 사실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당원을 마치 잡아놓은 물고기에 떡밥 안 준다는 식으로 그런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쩔 때는 또 투표권도 안 주려고 하고 그냥 뭐 외부에서만 항상 눈을 돌리고 찾는데 그래도 정치라는 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도 정치판에서 어느 정도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경험해서 이제 아픔을 느끼고 상처가 아물고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자원으로 활용을 할 그런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당원 개혁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그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당원 관리 시스템에 접목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랫동안 당을 가입하시거나 당비를 내시거나 교육을 받으시거나 어떤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한 명 한 명의 이력을 관리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 체제를 마련을 해주는 겁니다. 그 보상 체제라는 게 사실 무슨 돈이나 금전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뭐 당원 되는 게 뭐 돈을 벌라고 당원 되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자신의 노고를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고. 네. 제가 뭐 요거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 그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 군사 관리 체제, 병사 관리 체제에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게 계급과 훈장이었습니다. 그 계급과 훈장을 도입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한 거를 인정을 해주니까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 또 그 전쟁에서 또 큰 공로를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재가 돼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 또는 이제 주위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 인재로 커 나갔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국민의힘의 중요한 당원 관리 시스템으로 접목시키고 싶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현안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그 젊은 신세대들의 움직임이 이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뭐 탈당이니 탄핵이니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원들의 생각도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새로운 인물을 찾아보겠다. 그게 그 우리가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처럼 계속 큰바위 얼굴을 한 번씩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 잘 될까? 이 사람은 잘 될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우리 당원들 또는 전당대회의 선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거랜저를 타지 않고 티코를 샀으면 우리는 티코를 선택한 거냐? 사실 티코를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서 티코를 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에서 계속 당원들도 새로운 사람을 찾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맡기면 좀 잘 될까? 그러면서도 힘들어하고 저 사람한테 맡기면 잘 될까? 힘들어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현상도 그러지 말고 그냥 젊은 사람한테 한번 맡겨볼까? 이런 생각도 또 하시는 거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현상을 또 선택을 하시는데 그거는 기존의 정치인들도 왜 자기들이 선택지가 되지 못하느냐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고 네.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정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현상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후보님은 사실 부동산 쪽에 이제 해안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이제 유효타가 올리지를 못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 당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당론이 없습니다. 당론이 없음이 당론이에요. 어떤 문제가 현안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여기에 대한 당론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까라고 하면 그게 의견이 수렴되고 모여져서 결론이 나오질 않아요. 네. 자, 부동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부동산 안정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부동산을 가격을 상승시키겠다는 건지 유지시키겠다는 건지 그걸 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부동산 가격을 유지시키겠다고 하면 무주택자가 반대하고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겠다고 하면 유주택자가 반대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주택자, 무주택자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를 우리가 받아쳐야 되는데 받아치는 우리의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이
예리하게 하나의 힘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그냥 약간 멍한 창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멍한 창이 제대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한 점을 찔러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가격 체제는 내가 볼 때는 옛날 같았으면 뭐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도 남을 상황입니다. 이 공동체를 완전히 유지하는데 거의 한계점까지 내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다시 청년의 문제, 또 우리 그 동력 문제, 저출산 문제까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은 내리는 걸 방향성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의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 관련해서 청년들 얘기를 하셨는데 청년들에게 주어야 될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청년들한테 국민의힘이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청년들한테 무엇인가를 준다라는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소형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 소형 공동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사실은 소형 아파트는 그 아파트 전체 시장의 메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32평 아파트, 지금 이제 그 퍼실리티 공간이 더 많아가지고 34평인데 보통 전용 면적 네네. 이제 24평이. 근데 그 중형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돼요. 중형 아파트가 부동산 전체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일종의 플래그십, 기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급을 많이 해주면 자동적으로 32평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 네. 소형 아파트, 20평대 아파트, 10평대 아파트의 뭐 연립주택이든 뭐 개별주택이든 아니면 아파트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격이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소형 아파트 청년들한테 지금 뭐 공급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형 아파트를 만들면 32평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32평 아파트 가격은 뛰고 소형 아파트 가격은 그게 맞춰가지고 평당 가격을 산정해서 같이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형 아파트, 중형 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반드시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한 그 주택 정책이 안정화가 된다. 특히 이제 평형이 작은 주택들은 연립이든 뭐든 네. 작은 부정형의 부지 또는 이제 적은 부지에서도 이 레이아웃을 짜가지고 넣기가 쉬워요. 근데 32평이나 이 정도 중형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레이아웃이 잘 짜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급사라기 땅에 소형 아파트를 넣는 거야말로 가장 어찌 보면 해서는 안 될 짓을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 시장의 상태를 고려한 중형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 저는 그걸 이제 32평 아파트 무한 공급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반드시 그 정책이 이루어져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부동산 전문가답게 해안이 뛰어나십니다. 그러면은 그 최고위원 경선도 이제 당대표만큼 지금 치열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나 원영섭만의 차별화된 필승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저는 이제 뭐 내가 당선되면 뭐 다 잘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후보들이, 그러니까 내가 되면 대선도 되고 뭐 우리 당도 바로 서고 체질 개선되고 뭐 하는데, 네. 내가 되는 거하고 대선 승리하는 거하고 논리적인 연관은 전혀 없어요. 내가 정치판에 와 보니까 저는 뭐 이공계생이라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 미신이 너무 많아요. 미신. 예. 그러니까 호랑이처럼 생긴 구름은 호랑이가 네. 아니라 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처럼 생긴 그림을 호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그냥 밀어붙여 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정치를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공계생인데, 정치야말로 어떤 복잡한 기계 장치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제가 건축학과지만 집처럼 느껴져요.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넣고 거기에 대해서 기왓장을 올려야 되는 이 네. 기본적인 스텝 바이 스텝을 밟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뭐 꿈처럼 뭐 태풍이 지나간 바람처럼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내가 되면 뭔가 다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물에도 넣고 하지만 저는 내가 뭘 했다. 내가 문제점이 뭐라고 그걸 인식하고 그 인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나의 대응은 뭐였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당원들께서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날 선택해달라. 저는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당원 배가 1등을 제가 과거에 한 적이 있어요. 관악갑에서. 아. 관악갑이 호남 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보수당에는 험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가 아마 탄핵 이후에 대선 끝나고 직후에 시상을 했으니까 제가 상을 받았는데 네. 그거는 탄핵 과정에서 제가 당원배가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했냐? 그거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남들이 이건 뭐가 사실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이제 상상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홍수가 집채만한 막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걸 다 휩쓸려 간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흐름에 반대해서 그 자그마한 붕어 한 마리는 뛰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네. 역으로 거슬러 가면서. 그런데 그 경험들을 제가 지도부에 들어가면 그 경험들을 다시 우리 당에 어찌 보면 녹아서 지금의 어려움을 그리고 앞으로의 큰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한테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논리적이시네요. 참. 예, 예. 네. 그럼 지금 또 현안인데요. 예. 윤석열 전 검찰청장 영입 문제부터 해서 홍준표 의원님의 이제 복당 문제, 그리고 안철수 대표님이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당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원래 교과서의 정의는 정당이란 이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정권 창출이라는 건 그 후보가 하는 거죠. 후보라는 그 상징체가 있어가지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정권을 창출한 건데 우리가 지금 후보가 없어요. 다른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당이 여기 계신 대권주자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대권주자들이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1~2% 수준입니다.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거든요. 그러니까 3%를 못 넘기면 0일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오차가 생겨가지고 1~2%가 나온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권주자라고 하면 보통 5%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는 대권주자를 유의미한 대권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당의 대권주자가 한 명도 없죠. 그러면 한 명이 없다는 건 우리 당은 정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선을 지금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후보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 분들이 우리 당에 입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입당을 문을 열어놓고 네가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오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서로 내가 먼저 들어가냐, 네가 먼저 들어가냐, 아니면 내가 들어갔을 때 어찌 보면 그 모양새를 취하느냐. 아마 여기 전부 다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윤 총장도, 안철수 대표도,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도 내가 들어가는 모양새. 그 모양새를 맞춰서 들여보내야 우리가 국민들한테 제시할 그 어찌 보면 상품이 상하지 않고 상처가 안 난 상태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대선을 위한 우리 이번 지도부가 있는 거지. 그냥 문호만 열어놓고 네가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려면 말고 안 들어오면 그거 네 팔자지. 이거는 뭐 무책임한 거고 그럴 거면 지도부는 있으나 마나한 지도부인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양새를 잘 갖춰서 그 안착시키면서 우리 당의 출발선 위에 모두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하는 게 이 지도부의 역할이고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지금 혹시 원외에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은 현재 어떤지 더 잘 보이실 것 같은데 당신과 민심이 좀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인데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후보를 바라보는 당심과 민심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그때 우리가 힘들 때 탈당하고 나가시고 우리 당을 비난한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셨죠. 그러면 당원들이 그분들에 대한 시각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민심과 당심이 다르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당에 있었던 사람, 그래도 당에 당비내고 오랫동안 내가 그래도 민정당부터 있었다, 뭐 공화당부터 있었다 이러신 우리 당을 만들어오고 자부심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줬던 상처가 사실은 힘들고 괴로운 건 당원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보수의 지도자들의 문제인 거지. 이름 있는 지도자들이 해왔던 그런 어찌 보면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문제였던 거지. 왜 그게 당원들의 문제고 왜 당원들이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당신 민심이니 룰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니 당원들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한 책임은 해당 보수의 지도자들에 있는 거지. 그렇다고 그거를 마치 당원들한테 온갖 누명이나 이런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당원들의 문제가 있는 거다. 날 지지하지 않는 게 당심과 민심과 괴리되는 게 문제인 거다. 저는 뭐 도저히 그거는 이 다른 맥락을 짚는 거라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선은 그 내년 대선 준비가 가장 급할 텐데요. 전당대회 끝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각 그 대권 후보군들을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접촉을 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로드맵은 뭔지를 일단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옮겨나가는 작업. 그리고 왜냐하면 각자는 원하는 게 있는데 각자의 원하는 개별의 방식을 각자한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야 되고 네. 그 많은 이제 자기만의 그 어찌 보면 들어오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당의 하나의 주자가 되기 위한 각자의 요구사항의 공통점을 추출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도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설득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 지지도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지도가 더 많은데 왜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어떤 사람은 뭐 다 같은 후보 아니냐. 내가 지지도가 적더라도 다 같은 후보인데 공정하게 경쟁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은 그 말대로 각자의 입장이 다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각 개별로 적용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거를 하나의 원칙과 플랫폼으로 포괄해가지고 흡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어렵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나 원영섭이 이번 네. 최고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네. 생각하는 뭐 주장하는 근거 있으신가요? 네, 그 저희 당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이번에 제대로 확 바뀌고 아마 외부에서 이제 대선 주자들도 우리가 1등 주자가 지금 윤 총장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제 우리 당에 생활을 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만약에 그분이 후보가 된다 그러면 정치 신인, 검사 출신, 대권 후보인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게 그런 그 정치인을 어찌 보면 제일 옆에서 조언을 해드리고 이렇게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대선 주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1번 대선 주자가 있다 그러면 그 1번 대선 주자를 제일 잘 그 우리 당에 안착시키고 우리가 대선 후보가 아닌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원영섭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위기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위기 해결을 많이 해왔는데 또 그 대선까지 가는 온갖 위기 상황을 전부 다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지켜보면서 해결해 나갈 적임자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그런 각오로 제 스스로도 이번 최고위원 대선 관리 임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밀어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뭐 마지막으로 당원들과 국민들께 아직 못하신 말씀 있으면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이 굉장히 괴롭고 당원들도 괴롭고 사실은 꼭 당원 아니더라도 지지자들도 너무 괴로워했던 경우가 많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당에 남으면서 저한테 이제 탈당을 권유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국민의힘이 건강하면 나라가 건강하고 국민의힘이 약하면 나라도 약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 5년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제대로 건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에게 국민의힘은 부모와 같은 정당입니다. 저한테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공천을 줘가지고 출마를 시켜서 정치에 입문을 시켜준 저한테는 뭐 부모와 같은 정당이고, 그런데 이 정당이 우리 정당이 너무 그때도 이미 노쇠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노쇠한 우리 국민의힘을 조금 더 젊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젊은 국민의힘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젊은 국민의힘을 만드는 것에 많은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시는 위기해결사 원영섭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못이 살아있는 섬, 우리나라 관광 1번지 제주도. 황칠 반죽으로 만든 오메기 떡도 직접 개발. 뛰어난 맛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하면은 오메기 떡으로 특산품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져 있는데 황치를 접목시켰더니 맛도 좋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황칠나무를 발효시켜 만든 제주의 명품 브랜드 한라궁 오메기 떡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청정 제주의 맑은 물과 좋은 재료로 오직 건강한 맛을 자랑하는 한라궁 브랜드의 시그니처 황칠 오메기 떡입니다. 네, 황칠 오메기 떡은요, 국내산 찹쌀, 흑찰현미 그리고 차절로 달지도 않고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만 맛있는 오메기 떡 최고의 선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에게 감동을 가득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황칠 오메기 떡은요, 한라봉, 팥, 쑥, 가루맛 4가지 맛, 총 50개를 39,000원에 즐길 수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황칠 소금 3,500원짜리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푸짐한 구성인데요. 거기에 더불어 영하 60도에 급속 냉동된 떡을 아이스팩과 함께 아이스박스에 포장해서 안전하게 받으셔서 마음 놓고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드실 때 상온에 네타나 자동 해동해서 드시면 쫄깃쫄깃한 식감 오메기 떡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한라봉 오메기 떡. 여러분, 오메기 떡 드셔보세요. 밥도둑 탄탄백명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청정지역 속초에서 생산하는 프리미엄 백명란입니다. 네, 전통 음식 중 하나인 명란을 20여 년의 노하우로 아주 제대로 된 명란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셨다는데요. 네, 동해바다 가장 깨끗한 해양 침출수를 사용해서 짠맛을 줄이고 담백한 맛을 올리고 감칠맛 나는 프리미엄 명란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네, 또 저희 탄탄 백명란은 정말 최상급의 선동란만을 사용해서 타르색소 합성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아 건강까지 챙겼습니다. 네, 그게 다 72시간 좋은 숙성했기 때문인데요. 이 감칠맛이 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드셔도 훌륭하지만 어떠한 요리에도 어울리는 훌륭한 식재료 최고입니다. 입맛 없으실 때도 따뜻한 밥에 명란 한 쪽, 거기에 참기름 한 방울이면 훌륭한 요리가 되죠. 네, 그뿐인가요? 이 아보카도 비빔밥, 명란 계란찜, 군침돌아 식재료 최고입니다. 그럼요. 요리 팔방미인 탄탄 백명란. 오늘 맛있는 한 끼 어떠세요? 저요! 저요! 여러분 명란도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